안철수 의원이 좀 운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약간 거품이 껴있을 거라고 봤는데 상황이 이 정도 되면은 아예 물거품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뭐 그 새정추 이계한 위원장이 여야를 다 흔들 뭐 정계 개편을 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좀 세게 나오고 있는데 뭐 정계 개편 가능할까요? 먼저 그 안철수 의원의 지지에는 예. 그 뭐 야권의 지지를 가지고 어차피 제로섬으로 하고 있고 예. 그 지지의 가장 핵심은 호남 그리고 비판적인 성향의 야권 지지자들이 예. 민주당보다는 안철수 의원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죠. 예. 그 이유는 일종의 침묵의 나선 효과라는 그 여론조사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기존 정당이 지금 국정원이나 또 예. 민영화 이런 걸 둘러싸고 정쟁을 지속해오면서 답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야권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 그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말하기가 좀 창피한 부분이죠. 아. 여론조사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누구를 지지하느냐고 물으면 안철수를 지지한다라고 말하는 게 말하기가 편하게 되죠.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있는 거품은 좀 포함돼 있지만은 네. 어쨌든 뭐 안철수 당의 지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그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안철수의 지지 세력이 과연 야권 지지자들 그 많이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하나가 더 있죠. 저는 중도보다도 정계 개편을 희망하는 한국의 정치 세력이 굉장히 많이 예.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국민들에게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있는 거죠. 자,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여야를 통틀어서 유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이 리더가 없습니다. 다음 대선에 나가서 압도적으로 아직은? 이길 만한. 네.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사람들 보면 다 고만고만하잖아요. 자, 이런 부분을 노리고 여야에서 분권적 개헌으로 네. 정계 개편을 하자라는 세력이 있죠. 네. 이 세력이 안철수 의원의 또 다른 현실 정치에서의 지지 기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계한 의원이 이야기한 이 창조적인 파괴적 정계 개편을 하자라는 부분은 네. 결국 안철수 의원이 지자체 선거와 그다음에 이 재보궐 선거 7월 달에 끝나고 난 뒤에 네. 정계 개편의 중심이 되겠다. 그러니까 여야에서 현재의 정치 상황에 불만을 느끼고 있는 현실 정치인들을 포섭을 하겠다라는 네.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 의원은 제가 봤을 때 이번에 6월 지자체 선거에서 예. 정확하게 겨냥을 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그 상징적으로 유력한 지역에는 후보를 낼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야권 연대에서 지금 후보를 내는 쪽으로 좀 기울고 있죠. 근데 다 내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PK, 즉 부산이 이제 핵심이고 그다음에 경기도 그리고 호남 세 군데 이 5군데에 중점을 둘 거라고 봅니다. 예. 부산하고 경기도에서 각 정당이 다 후보를 내어서 안당이 2등만 하더라도 민주당에는 전국 정당화에서 그 상징을 안쪽에 넘겨주게 되죠. 또 호남 세 군데에서 안 신당이 하나만 이기더라도 그거는 민주당이 무너지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그 이 단체장이나 예. 현역 의원들은 쉽사리 그 몸을 옮기지는 않을 겁니다. 완전히 당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느낄 때야 옮길 건데 그래서 6월 지자체 선거까지는 저는 옮겨갈 사람은 없다고 단언을 합니다. 예. 현역 의원 중에서요. 예. 그러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할 때 이제 의원들이 옮길 건데 예. 그 시점은 결국은 지자체 선거와 재보궐 선거가 끝났을 때라고 보고 있고 그때가 정계 개편의 그 신호탄이 될 거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 안쪽도 그걸 겨냥해서 이번에 그 지자체 선거에서 민주당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내 비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라든지 뭐 또 충청도라든지 어중간한 데 냈다가 그 성과가 안 좋으면 하나만 하잖아요. 근데 박지원 의원이 지자체에서 호남에서 기초의원이나 지자체 단체장 한두 석만 나와도 지금 민주당이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만큼 지금 호남 민심은 이미 떠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친노 진영이 최근에 그 이 종교계 제야를 엎고 다시 복귀를 하면서 민주당을 강성 드라이브로 몰아가는데 민주당에서 합리적인 지도부나 또 처음에 중도 민생을 내걸고 당선이 된 김한길 지도부나 그다음에 원내대표가 어떤 차별화를 하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남의 민심이 바라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차기 집권이 가능한가 그것을 놓고 봅니다. 모든 호남의 민심의 이동은 누가 차기 집권이 더 유력한가를 놓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했고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의원을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의원은 그때는 좀 멀리 있다. 야권이 맞느냐는 의문이 좀 있었죠.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되겠나라는 회의가 있을 때 안철수 의원 쪽으로 이제 갈 수 있는데 이제 저런 부분이 안 의원은 치명적인 약점이
떠 있는 인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대중성은 있는데 예. 그 선거라는 것은 표를 갖다가 꿰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자기 조직도 갖추고 네. 자기 내부의 이 호남의 민심을 담을 수 있는 이 세련된 그 정치적인 그 일단 조직화 작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안 캠프의 뭐 안팎의 상황으로 보면 내부의 분란도 심하고 또 그 앞으로 이 선거에 임하는 이 입장을 놓고도 굉장히 척근하고도 입장이 다른 부분도 많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돌파해 가느냐에 달려있겠죠. 예. 근데 저는 어제 상황 보면서 진짜 제일 궁금했던 거는 철도 노조 지도부가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 말대로라면 오늘 이성한 경찰청장도 브리핑에서 철도 노조 지도부가 그 안에 건물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확시적인 정보를 얻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은 누군가 탈출을 도왔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 법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은 그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통신 위치 추적일 거예요. 예. 철도 노조가 주로 사용하는 핸드폰을 번호를 확보하고 그 번호가 어디쯤 있는지를 추적해 왔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내부에서 그 돌아가는 어떤 상황들을 밖에서 관찰할 수 있는 라인은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근데 20일부터 병력이 배치되고 그러면서 이제 철도 노조도 눈치를 챘겠죠. 그래서 경찰의 이 작전은 한마디로 굉장히 그 서서히 발전하고 그 민주노총이나 철도노조의 전략 전술은 굉장히 고도로 발전하면서 경찰을 물먹이기 위해서 문을 잠궈놓고 다 대피한 상황에서 물을 뿌리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해서 하루 종일 끌게 하고는 나중에 이제 야당 국회의원들까지 다 불려들어서 망신을 주려고 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건물의 구조가 굉장히 오래된 과거의 MBC 경향신문의 이 사옥 아닙니까? 정수장학회 소유고요. 그래서 이제 민노총이 경향신문을 뭐 지원하는 의미에서 저 건물에 이 임대료를 후하게 주고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에 구조가 방송국이 보면 스튜디오도 있고 굉장히 내부 구조가 많이 바꾸지 않습니까? 그 아마 내부 구조 변경에 대한 설계도조차도 저는 경찰이 못 가졌을 거라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옆에 금속노조가 사용하고 있는 별관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저 수십 년 된 건물 구조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들도 있었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작전을 실패한 거지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가서 거기서 잡으려고 했던 자체는 절대 불법도 아니고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오늘 분명히 이야기했죠.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면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요. 이 장기 불황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 불황에서 잘못된 구조들, 우리 사회에서 낭비적이고 그다음에 기득권의 철밥통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그런 기득권 구조를 깨야 됩니다. 대통령이 지금 공기업만 깨겠다는 게 아니라요. 법조계도 깨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관료, 공무원, 정치계도 깨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월 초부터 과감하게 개혁을 해나가겠다고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장 처음이 이제 철도 노조부터 시작해서 가스 노조, 각종 자원을 다루는 공기업 노조 주로 이제 가려고 하죠. 그 부분의 일선에서 철도 노조가 이제 운수 노래는 아닙니까? 앞장을 서서 민노총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공기업 노조들도 전부 철도 노조 보고 버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야당은 국정원 이 정치 개입 의혹만을 가지고는 1년을 때려도 야당의 지지도는 더 내려가고 박 대통령의 지지도는 그렇게 안 떨어지니까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민생 경제 이슈로서 민영화를 가지고 흔들어 보니까 1, 2주에 효과가 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다 달라붙었고 그럼 통진당 같은 경우에는 고립을 대했다가 이 시기에 그 민생 투쟁을 통해서 자기의 고립을 풀자라고 또 앞장서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국회에서 이걸 야당이 또 법을 만들어주자고 하는데 그러면은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법제화 시켜주는데 이런 게 어딘가 법이라는 건요.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건 그 사항을 법제화 시키는 거고 그러면 매 사안마다 매 요구 조건마다 법제화 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인 것이 황우려 대표가 그러면 국회에서 결의안으로 가자.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결의안으로 가자. 그러니까 그런 타협점을 찾아서 빨리 이걸 조정하고 불법적인 파업과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정부가 합법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그것도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가스 자원을 할 때 가스 공사를 갖다가 하지 않기 위해서 결의안하자. 그다음에 석유 공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결의안하자.
그 정권이 그럴 것 같으면 정권 문 닫아야죠. 네. 이 고통스러운 시기를 참고요. 예. 원칙이 있다면 예. 원칙을 관철시켜야 되는 거고. 예. 네. 저는 정부가 매각하지 않겠다고 이 매너를 매각할 때는 네. 취소시키겠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만으로도 네. 소통을 할 만큼 다 했다고 봅니다. 안철수 의원이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통하는데 자기가 한번 해보라고 그러십시오. 철밥통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문제에서 예. 소통이 가능한가. 세상을 모든 것을 소통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강 소장님 결의안도 지금 뭐 소용없는 상황이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걸 달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당도 문제가 있어요. 예. 새누리당도 나서서 왜 이걸 해야 되는가를 네. 여당이 국민 앞에 이야기해야지. 뭘 좀 해보다가 안 되면 좀 이따가 저쪽에서 법 만들자 하면 계리안 해주겠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여당 자격이 없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참 포커스는 공기업 개혁이었는데 어느새 뭐 그러니까요. 민영화로 흘러가더니 또 이제는 철도 노조 파업이 정권 퇴진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네. 오늘 두 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